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RO라는 키워드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RO, 이 말 기억하시는지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언론이 수도 없이 사용했던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내란을 음모한 통진당의 지하혁명 조직 RO. 이 RO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는 데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RO의 수괴로 지목된 이석기 전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내란 선동만 인정했을 뿐 RO의 존재, 또 내란 음모의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이 3.1절 특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 전 의원이 이번에 사면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RO라는 거짓이 여전히 색깔론으로 무장한 채 자연스러운 반성과 복원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수기 회사에서 선전하는 역삼투압의 영어 줄임말이 RO더군요.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짙은 용액 쪽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하는 압력입니다. 역삼투압 RO는 이 흐름을 바꾸는 인위적인 압력입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숨막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서 주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그러니까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정부의 첫 번째 처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해체 비용과 도로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해서 일단 유지하되 상시 개방됩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와 합의문 내용을 조율하는 북미 간 실무 협상이 하노이에서 이틀째 이어집니다. 미 고위층에서는 비핵화 진전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북한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을 추진해온 청와대가 일종의 양보카드를 제시하며 공수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로 인한 야당 표적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잉 거부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집단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자 거부 방침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차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이틀째 의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표단의 치열한 기싸움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본부장도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협상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박 기자가 있는 곳이 협상장 주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협상이 열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시간 전쯤, 현지 시각 오전 9시쯤이죠.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 일행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숙소인 영빈관에서 나와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비건 대표의 숙소를 찾은 겁니다.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동행했는데요. 이 김성애 실장은 협상이 진행된 지 4시간쯤 지나자 차를 타고 영빈관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5분 만에 되돌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협상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또 미국의 상응 조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완전한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앞서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고 또 플루토늄 시설 3곳을 불능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미국의 숙제인데요. 이 북한이 아직 공식 인정한 적이 없는 우라늄 농축시설 비핵화 조치를 합의문에 넣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평양과 워싱턴 사이 연락사무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해왔고 경제적 제재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수용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 등으로 목표를 낮춘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대북 제재 완화 범위도 대폭 축소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단기간 내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압박 카드일 수도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북핵협상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이곳 하노이로 오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실무 접촉 상황에 대해 듣고 전략을 함께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모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동결을 우선 의제로 내세우며 북한이 빠르고 크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내놓은 언급입니다. 이어 북한은 점진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속하고 아주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의 우선순위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동결을 언급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을 거론하면서입니다.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이와 함께 북미 간 비핵화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최종적인 로드맵에 대한 협력도 꼽았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 자료를 내고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방국이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등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카드를 거듭 흔들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며 유화책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막판 의제 조율이 그만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박 2일 일정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담은 28일 하루만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이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e'll be meeting with Chairman Kim for 2 days and I think we'll accomplish a lot. We started off with a very good meeting and I think we'll continue that along. 하지만 실제 회담은 28일 하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1일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형식 면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이 1대1로 만나는 단독회담과 식사, 양측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대1 단독 회담부터 확대 회담, 업무 오찬으로 이어졌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사흘이 될 수 있다면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연장이 불발되고 당일치기 회담으로 끝났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도 28일 하루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27일 첫날 일정이 만찬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첫날 일정이 저녁 때 시작한다면 만찬이나 공연 관람 등 별도 일정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하노이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오늘 오전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하노이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의의 진척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정상은 지난해 215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을 오는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오전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같이 합의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등 무역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 방산 분야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한국과 인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과 농수산 분야, 또 태양광 보급과 스타트업 교류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모디 총리가 다음 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한반도 평화에 언제나 큰 힘이 돼주는 모디 총리와 인도 국민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과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서 야당 탄압이 염려된다면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반대해온 한국당에 공을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는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조국 수석이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권 분산과 상호 견제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공수처장은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거라면서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존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은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가동된다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감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도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라고 공수처 설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이 답변한 공수처 신설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한 달 동안 3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소식을 몇 번째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이번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논의라도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회동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로 멈춰버린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원내대표들이 만난 것인데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여는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며 조건 없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조금 전 5.18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특히 출판물이나 온라인 게시물뿐만 아니라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한 발언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해보죠. 합동연설회 오늘이 마지막이던데 시작됐습니까? 네, 한국당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수도권과 강원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합동연설회인데요. 앞선 3차례 연설회와 5차례 TV 유튜브 토론회를 거친 후보들은 이번 합동연설회에서 막바지 표심 잡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1차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진행된 KBS TV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또 한 번 후보자 간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대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인다거나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자꾸 과거의 일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오갔는데요. 황 후보는 김진태 후보의 질의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이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에 불법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휴업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한유총 소속의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의 집단 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로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에듀파인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을 최대한 제공할 것입니다. 잊혀진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기획 보도입니다. YTN은 이번엔 후손도 관리를 못해서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은 한 3일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보훈처가 4년 전부터 찾아왔지만 위치를 몰랐던 곳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지은 때가 1903년,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갓을 쓰고 손을 정갈하게 모으고 있는 남성. 이 교회의 장로이자 3.1 만세운동을 이끈 최용수 지사입니다. 1919년 3월 11일 오후 3시 장날에 맞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용수 지사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곳 장터 주변에서 만세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지만 당일 오전 일본 경찰에 발각이 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만세운동,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재산 있던 것 전부 다 날아가고 없으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재산 없고 그거 어떻게 생활합니까? 좀 하루하루 정말 참 호구지책으로 일하기 바빴고. 지난 1990년 우여곡절 끝에 공적은 인정받았지만 큰손자가 숨지면서 유공자 묘는 잊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도 위치는커녕 땅에 묻었는지 화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공자의 둘째 손자 후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북 김천시 백옥동 산 8-1번지. 시간이 흐를수록 유공자 묘소 주변은 곳곳이 땅이 꺼졌고 이렇게 수풀이 잔뜩 우거져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봉부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이제는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또 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하고 같이 구하기도 힘들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여기가. 유공자 묘소 찾겠다고 정부가 4년째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보상을 받는 가족의 기준에 따라 유공자의 손자, 손녀까지만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자녀인 증손자나 손자의 손자인 고손자가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면 연락처가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산에 등록돼가 계신 분들, 유족분들 이름 불러드리면서 했는데 이제 모른다고 하시면 유족분들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보도 있었지만 YTN은 정부 기록에 있는 단서로도 후손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전화 한 통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 후손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YTN 이승배입니다.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대상자 4천여 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틀간 청와대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 심의를 모두 마쳤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대부분 교통법규와 사기 등 민생사범 위주로 4천여 명이 포함됐고 주요 정치인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이른바 7대 집회 관련자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1절 이번 특사는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시네마현이 오늘 오후에 개최하는 독도의 날, 일본 명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안도 히로시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처를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네마현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은 2013년 이후 7년 연속입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서 영토와 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입장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코시 미스히로 영토 문제 담당상도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시네마현과 협력해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미세먼지 측정기로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농도는 평균 농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7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4배에서 5배나 높은 수치로 매우 나쁨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그 밖에 강원과 충청, 전북과 영남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수치 살펴보면 현재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무려 11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나쁨 수준인 6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설상가상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12도까지 오르며 3월 하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하신다면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지 한강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째 고농도 미세먼지, 그것도 건강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은데요. 국내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가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 일부 지역은 이틀째 평소 10배에 가까운 고농도를 보이고 있어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안정되면서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인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대기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서쪽 지역은 당분간 미세먼지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퍼지는 수은이 우리 바다에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해와 동중국해 500개 지점에서 확보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구나 바다 퇴적층 수은 농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농도가 높은 곳인데 하수에 섞인 수은이 일반적으로 강하구나 연안에 쌓이다 보니 우리나라 4대 강과 중국 양쯔, 황허하구 지역은 모두 농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하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서해와 동중국해 한가운데에도 비교적 농도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500여 곳에서 시료를 확보해 측정한 결과인데 먼 바다 쪽에도 수은이 쌓인 건 대기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대기 중으로 수은이 퍼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기물과 결합해 바닥에 쌓였다는 겁니다. 황해 중앙에 있는 대기에서 왔다면 그 대기가 어느 기온이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에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황해로 바람이 불지는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매년 대기로 퍼지는 수은은 전 세계 방출량의 54%인 1,100톤가량. 이 가운데 600톤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수은이 우리 서해와 동중국해 북쪽에 매년 21톤씩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쌓인 수은이 주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어서 이번 연구는 이후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환경 분야 권위지인 해양오염학회지 최신판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3곳은 해체, 2곳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4대강 보건설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보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그동안 환경 파괴 논란으로 철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처리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수질과 생태, 물 이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개방에 따른 관측 결과를 갖고 5개 보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금강 수계 3개 보 가운데 세종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보는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에 지장이 적고 수질과 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보 상부에 있는 공도교가 공주 강북 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공도교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백제보는 보호 개방 기간이 짧아서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 방안은 승천보 유지, 죽산보 해체로 제시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승천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에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죽산보는 해체 이후 수질이나 유지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처리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 이후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기획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처리 방안은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4대강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공사비 22조 원을 들여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녹조 발생 등 환경 문제와 수백억 원의 보호 유지비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보처리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마약과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버닝썬 측과 일부 경찰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여러 명이 버닝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들어가 문제가 됐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경찰관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이모 대표는 강 씨의 부하 직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강 씨의 지시에 따라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경찰관들의 계좌로 송금됐다는 겁니다. 2003년부터 8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한 강 씨는 현재는 버닝썬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로비 때문인지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미성년자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버닝썬 관계자만 조사한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과 클럽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버닝썬 이모 대표도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1조 원을 웃도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1조 900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 기준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회사의 경영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아차의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노동자들에게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 등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12일 인천 시형 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80여 분 만에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숨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밝혀졌지만 쟁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균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파된 걸까요? 원인균은 시트로박터푸른균인데 푸른디균. 네, 푸른디균인데 말이죠. 이 원액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점.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의료 도구가 문제가 있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것이다. 그것이 간호사나 의료진의 손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고요. 지난해 3월 경찰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개봉해서 수액 세트에 연결하는 준비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간호사 중 일부가 수액 세트를 개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을 하도록 한 지침을 어겼고 개봉 즉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주사제를 5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관련 의료진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은 구속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리 부실 때문에 주사제가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오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사제가 오염된 이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들이 폐혈증에 걸려 숨진 원인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주사제 하나를 여러 명에게 나눠 쓰는 등 감염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폐혈증 증상이 없는 신생아가 있었다는 설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역학을 총괄 책임지신 분이 법정에 나오셨는데 본인도 제3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정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 감정인도 동일한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역류와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의료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의 한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병원 측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을 관리할 만한 인력도 되지 않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레지던트나 의료진들의 어떤 숫자도 부족했었고요. 네. 간호사들도 부족했었고요. 뭐 말을 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네. 당연히 병원의 경영진이나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이 져야지 맞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 뭐 중간 관리자 정도 되시는 아니면은 부서에 책임이 있는 분하고 일선 의료진들을 실제로 기소하고 이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를 사실 저는 회피하려고 생각했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지리한 법률적 다툼 이후에 문제가 희석됐습니다. 정 사무처장은 병원 측이 받은 징계는 매우 미약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의 시스템과 그것을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찾아내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당이 새로운 카드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요지부동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국회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정말 야당으로서도 인내의 시간이 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늦어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8일에는 제출해야지 3월 국회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협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안 내겠다는 얘기. 중지안 냈다고 얘기해요?
문제아니 뭐가 있어. 국회 열면 되는 거지. 야당으로서도 인내의 시간이 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 열면 되는 거지. 우리 황 후보님에 대해서 별명이 뭐 황세모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도 혹시 세모입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증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해야 합니다.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내용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2심에서도 노조 측이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한 승소 규모는 나오지 않았고요. 당초에 기아차 노동자 27,400여 명은 1조 원을 웃도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1조여 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1조 요구액 가운데 4천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됐고요.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노동자의 근로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념이고 시급, 주급, 월급, 또 도급 금액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가 받게 될 임금 총액,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를 소급해서 과거에 누락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들이 잇따라 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영상의 문제로 정기상여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른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 기준을 각 사안마다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 법원마다 판단은 조금씩 달라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인천 시영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놔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부 보이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1, 2심에서 패소했던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이 지난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차 소송을 앞두고 이번 2심 재판부가 시영운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아차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27,40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임금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요구한 1조 원 가운데 4천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고요. 오늘 2심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된다면 기아자동차는 법원이 산정한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고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또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청년 정치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년 정치인들 눈에 비친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리스트, 태극기, 세모, 쌈짓돈 등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리스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일부에서는 환경부 체크리스트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리스트의 두 이름 체크 혹은 블랙. 장예찬 실장께서 이 장면을 선정하셨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우선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은 체크리스트라고 했지만요. 이제 검찰이 환경부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이 리스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예. 이를테면 정치 성향이 다른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타깃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적도 아니고요. 예. 격추시켜야 될 목표물인 것처럼 타깃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고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작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까지 추적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예. 검찰 조사 관련해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장관에게 보고도 했고 구체적인 후속 지시도 받았다. 여기까지가 지금 수사에서 드러난 대목이고요. 여기에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죠. 예. 그런데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면서 이것을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정상적인 체크리스트라면 만약 이제 몇 년 뒤에 정권이 교체되게 된다면 또다시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 물갈이 할 때 그때 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순순히 이것은 정부의 업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찍 사표 쓰고 나가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고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보다는 아직까지 드러난 범위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는 데에서 자기 만족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더라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식의 블랙리스트, 타깃이라고 임원들을 명명한 리스트가 나왔다면 우선은 유감을 표하는 게 어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 발언을 픽했습니다. 네. 고은영 위원장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십니까? 네, 지금 리스트 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든 체크리스트든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 정부가 예. 이렇게 관행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단순히 수사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바뀌면 너네도 다시 똑같이 그럴 거잖아 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국회로 돌아오셔서 네, 공공부문 인사관리에 대한 좀 개혁 법안을 발의를 하시든지 지방공기업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정부든 간에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고요. 고 위원장께서도 이 환경부 리스트는 블랙리스트라고 보십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법적 개념이 전혀 없죠. 네.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 어떤 판결 사례를 통해서 조금 개념화됐지만 그렇게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렇게 좀 단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장 실장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변명하는 듯한 그런 변명하는 입장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변명뿐만 아니라 예. 검찰 수사가 지금 청와대까지 겨누고 있잖아요. 최소한 인사수석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마치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변명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건 체크리스트니까 검찰 너네가 알아서 기어라. 마치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수사 개입의 위험성까지도 느껴지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도 정치권에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의 인사들이 교체되는 것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관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보장해주고 정해진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운 임원을 선발할 때 우리 정부의 공신들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임기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지적해서 괴롭힌 다음 몰아내게 만드는 것은 그 숫자가 1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환경부든 또 다른 부처에 그게 있든 간에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그런 질문을 정의를 자임하는 이번 정부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극기가 펄럭이면 한국당이 흔들린다. 한국당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공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은영 위원장께서 선정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진에서 보듯이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는 한국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아주 많은 편파적인 정당들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라는 그런 좀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중 정당을 포기하고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는 그런 가치 중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최근 설문조사에서 57.9%에 달했고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이 20% 수준을 채택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어적으로 비판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한국당 합동 연설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잠시 영상으로 확인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장 실장님, 그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되는 이분들도 다 유권자고 국민인데 포용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원내 1야당으로서 중심을 못 잡은 결과인 것 같고요. 사실 5.18 망언으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잖아요.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하고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서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봤을 때 또 합법적 기준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당으로서의 어떤 준엄한 그런 기준을 그었다면 이 사단이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대표나 마찬가지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몇몇 극우적인 후보들의 태극기적 선동 발언에 다 묻혀버렸다. 청년 최고위원 출마한 김준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입에 담게 험한 말로 비판을 하고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짜 훌륭한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청년 최고를 예를 들면 열심히 활동했던 신보라 후보라던가 원내에서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어떤 당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진호 후보 이런 후보들은 언론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 태극기 입맛에 맞는 후보들만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도 정리하지 못한 김병준 비대위와 선관위의 어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결과가 지금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태극기 민심도 당연히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은 대한애국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당의 어떤 이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일부의 어떤 극단적 지지자들을 이 링 위로 올린 그 책임은 김병준 비대위와 선관위가 져야 되겠죠. 조금 전에 김준교 후보 말씀하셨던데 그 정도 발언이면은 뭐 제재를 받아야 되는 수위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경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 최고는 아니지만 일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조대현 후보가 우리 당을 망치는 김진태 후보 데리고 나가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경고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어요. 김준교 후보에 대해서는 당의 여러 어른들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사과를 했나요?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날선 발언으로 유감을 일으켜서 뭐 죄송하다,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러고 바로 또 다른 연설회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수많은 보수적인 지지자분들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행정 수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품격 있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조차 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분을 끝까지 선거 끝까지 후보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지금 한국당의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부산 연설회는 잡음 없이 치러진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들 그리고 예. 많은 태극기 부대 그 일원들께서 연설회장 자체에 좀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많다고 합니다. 아, 차단을 했나요? 네, 그 일부가 좀 들어가신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내용적으로 자정이 됐는가, 당의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도가 지나친 발언들, 더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가십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계속 난무하면서 사실상 어떤 이게 전 파시즘화를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좀 비극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뭐 연설의 분위기나 이런 돌출적인 발언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부각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면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세모는 죄가 없다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장혜찬 실장께서 골라주셨군요. 네, 황교안 후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TV 토론회에서 이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물음에 X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됐었다는 발언이죠. 그러나 그 다음 TV 토론회에서는 세모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했었어야 됐다는 건지 말았어야 됐다는 건지 모르겠고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태블릿 PC 조작서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분이 어떤 노선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 출마를 선언하시고 한 달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이분의 노선, 이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모습의 정당이 될 것인가 감이 안 옵니다. 예. 그러나 이미지는 있어요. 비교적 중후하고 안정감이 있는 이미지, 보수적이고 차분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기대어서 1등 후보라는 점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네. 차라리 오세훈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 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매우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예측이 됩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좀 점잖은 정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무슨 이념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 저 아까 말씀하신 고 위원장 발언처럼 우리 정치사의 비극인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인물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말 큰 화를 보수 세력이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물의 이미지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인물의 메시지에 기대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당시에 그 토론회로 돌아가서 잠시 얘기를 네. 해볼게요. 질문이 O냐 X냐를 물었다더군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네. 근데 O하고 X밖에 없었대요. 네. 그래서 세모를 하고 싶었는데 X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순간적으로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출마를 했었을 당시에 제주에서 TV 토론회 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요. 네, 두 번째 공항을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예. 유력 후보가 OX를 동시에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토론회 이후에 찬반 양측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중간한 태도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예. 이번 질문을 채택한 선관위의 의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전혀 채택을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자체의 질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당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상황, 이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주자로 꼽히는 유력 후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예.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자는 사이에 또 죽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고 김영균 씨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번엔 당진에서 네. 또 노동자가 숨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주셨어요. 재해기업처벌법이 뭡니까?
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네. 정식 명칭이고요. 이게 2015년부터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요청을 했었던 법안입니다. 2017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노무현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네. 전혀 논의되지 않고 지금 국회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법안의 논의, 법안의 어떤 검토 이런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가 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 주요 내용은 뭐 기업 총수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의 실제 경영자에게 이런 중대 재해의 과실을 묻고 실제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발의한 의원 이름을 잘못 말씀하셨어요.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이죠. 네네. 네. 이 재기업 처벌법이 그러니까 고 김영균 씨 사고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발의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요구가 되어 왔고요. 네. 이미 뭐 영국, 호주나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그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중대재해, 그러니까 노동자 사망 네. 이런 부분이 한 10% 이상 감소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 효과를 본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유기징역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 네. 국가입니다. 지금 1위 국가 그리고 서민의 대부분인 노동자인데요. 이게 바로 민생 법안이 아닌가. 어서 하루빨리 좀 국회에 다들 돌아오셔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법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를테면 기업의 총수나 사업자를 과하게 처벌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겁니다. 처벌받고 또 새로운 경영자가 와서 공장이 돌아갈 텐데 굉장히 많은 영세한 제조업 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약에 불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장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공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고를 숨겨야만 되는 그런 비운의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의 안전근로감독 역할이 너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번 하나 공장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감독이 지시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해야 할 안전 감독 조치를 제대로 안 해놓고 처벌만 강화하는 식으로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인 바꾸고 말 문제지만 이 영세 제조업체 공장들에게는 생존을 건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하자 사전 예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전 예방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대기업은 처벌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맞습니까?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요. 대기업은 그 처벌을 받고도 그 직장이나 그 공장을 유지할 여력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처벌을 받아서 그 현장을 떠나게 돼버리면 공장을 바로 폐쇄할 정도의 그 회사가 망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또 다른 수많은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뭐 기업 책임자나 총수도 처벌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법안이 나오면은 뭐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고려 가능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할 때도 건물 면적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만 그런 설치가 의무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기업에게는 조금 더 강한 책임을 두고 중소공장에게는 처벌 수위를 좀 낮추는 등의 그러한 타협점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패도 안 보고 배팅이라는 제목이 달렸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과 관련된 것 같아요. 장혜찬 실장께서 골라주셨는데 간단하게 선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경합과 관련된 비용을 떠맡을 각오도 돼 있다. 우리를 일종의 카드로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 예산처에서 추계를 해본 결과 지금 비준 동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판문점 선언 관련 사업의 최소 소요 예산이 103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1년 만에 한 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 국민적인 동의와 공론화 과정, 심사를 거쳐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 없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모의 훈육이 다르면 안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또 지난 14일에 미국 의회에서요.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만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게 저는 한미 공조나 비핵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반론이 있으면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네. 먼저 103조 원에 대해서 국회 그 예산정책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최근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사업의 네. 내용과 자금 조달의 방법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한 뒤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추계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103조 원은 지금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가까운 비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상황에서 경제 협력,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일방 지원이 아니라 경제 협력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을 카드를 내밀면서 사실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금 국면에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협에는 부가적인 어떤 기대 효과로 이런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구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골라주신 정치권의 여러 장면들 기성 정치인들이 좀 새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완벽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몰던 차에 건널목을 건너던 18살 A군이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km 정도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습니다. 차에 치여 숨진 A군은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뺑소니 운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번호판을 뗀 채 고속도로에서 과속 난폭 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가 암행 순찰 차량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9시쯤 강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 46살 A씨가 고속도로 순찰 때 암행 순찰 차량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속초로 가던 A씨는 최대 시속 187km로 달렸으며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차량 앞 번호판을 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과속교통법규 위반으로 12번 적발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인천시 논현동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SUV 차량이 넘어져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 한때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 주변에 쇼핑몰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 휴양단지가 들어섭니다. 골프장만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워서 조성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화성시에 걸쳐 골프장 3곳이 있는 지역에 최근 대규모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근에 3개 신도시가 있고 입구에 고속도로 나들목도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주변의 환경이 자연도 있고 가족들과 나와서 나들이 하다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고요. 어린 아이들도 편하게 놀이 공간이랑 휴식 공간도 잘 돼 있고. 건너편에는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인 유명 가구 판매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은 전자상가 등 복합상가 신축 현장. 주변으로 대형 호텔과 세계 음식 문화의 거리,
골프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비교적 혼잡한 복합 휴양단지 진출 입로는 조만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웰빙, 이제 주거, 유통, 관광,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융합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휴양단지 조성으로 1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2조 원의 경제 효과, 그리고 2천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가 상생도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조성한 복합 휴양단지가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해외 연수 중에 물의를 일으켜 의원직을 잃은 경북 예천군 의원 2명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철, 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2개의 군의원 선거구에 오는 4월 3일 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이 정한 군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아닌 데다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오 무렵까지 부산 엄궁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 옆 산비탈에서 토사와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도로까지 굴러오고 안전펜스 일부가 무너졌지만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공사장 작업이 중단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청과 경찰은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옆 지하철 공사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천공항 관제탑에 비행기 조난 신고가 접수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제센터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미상의 항공기로부터 조난 신호를 감지하고 해경과 소방당국에 긴급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을 투입해 근처 해상 수색에 나섰고 경찰과 소방당국도 구조대원 등 6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 공항에서 정비를 받던 비행기 한 대의 비상신호 장비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의 조난신호 발신 장비를 점검할 때는 관제탑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바카스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카스 등 자양강장 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부터 1회 복용 시 30mg 이하로 제한되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제한이 풀렸습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